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저는 현재 김정호 교수님 연구실인 테라랩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난 학기에 진행되었던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소개함으로써 챗 GPT가 공학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의 제목은 챗 GPT Collaborated Deep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Channel and Equalizer Design for Jitter Reduction in High Bandwidth Memory입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인 HBM에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디자인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딥 레인포스 러닝을 사용할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챗 GPT와 함께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에서는 챗 GPT가 등장하면서 많은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챗 GPT는 향상된 GPT 구조를 기반으로 한 그 최첨단 AI인데요. 오픈 AI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생성 모델입니다. 챗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특화된 도움을 주면서 그 대화를 이해하고 또 정교하게 자연어를 처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그 기술과 또 커스터머 서비스 그리고 컨텐츠 창조, 교육,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시스턴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현재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 바드, 달리, 코파일럿 등 큰 규모의 생성형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능의 메모리 솔루션을 통한 고속 통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HBM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HPC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높은 밴드위스를 가진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HBM입니다. HBM은 뚜루 실리콘 비아, 즉 TSV를 이용해서 D램을 3D로 쌓은 메모리 인터페이스입니다. HBM은 그 AI 연산을 할 수 있는 GPU 옆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GPU에 매우 근접하게 배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그 GPU에게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이 퍼포먼스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하이 밴드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인터포저를 통해서 GPU와 HBM 사이의 거리를 좁게, 그러니까 매우 가까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인터커넥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그 프리퀀시 디펜던트 로스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 채널의 데이터 레이트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함으로써 실리콘 공정 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도 1024개의 채널을 빽빽하게 배치할 수 있음으로써, 즉 I/O 채널을 늘림으로써 전체 그 밴드위스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HBM 데이터 레이트를 그 세대에 걸쳐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13년에 처음 등장한 HBM1 같은 경우 1초에 128GB를 제공할 수 있었다면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HBM3 같은 경우 819GB까지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8년 동안 세대에 걸쳐서 데이터 레이트가 거의 6배 넘게 증가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1024개라는 인풋 I/O 수가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생성형 모델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더 높은 밴드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널 수를 늘리기보다는 여기서는 데이터 레이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채널 수는 이미 1024개로 매우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HBM에서 데이터 레이트를 마냥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호가 왜곡되기 때문인데요. 그 신호 왜곡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I 다이어그램은 신호가 그 송신단에서 수신단에서 신호를 보낼 때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HBM 같은 경우 채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고 또 고속 높은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호가 왜곡되기 쉬운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랜스미터에서 보이는 그래프가 리시버 쪽에서는 이렇게 여러 요소가 추가돼서 I 다이어그램이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송신단에서 0과 1을 깔끔하게 보내더라도 수신단에서는 그게 0과 1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HBM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레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신호가 왜곡되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이슈가 생김으로써 이것이 HBM에서 밴드위스를 증가시키는데 제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I 다이어그램에서 지터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I 다이어그램에서 지터는 고속 디지털 신호가 전송될 때 생기는 타이밍 에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이밍 에러, 즉 지터가 생기게 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퍼포먼스도 줄어들고 릴라이어빌리티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려돼야 되는 요소입니다. 지터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로스톡 인듀스드 지터, 즉 크로스톡 때문에 생기는 지터와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 즉 어떤 데이터가 주고받는지에 따라 생기는 데이터 디펜던트 지터가 이 HBM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에 집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채널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 HBM에서 채널의 폭과 그 채널의 간격을 늘림으로써 지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에서는 좁은 폭과 좁은 간격을 가진 시그널 라인이 있을 때 이 경우 I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I가 닫힌, 즉 신호가 많이 왜곡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널 폭을 늘리고 또 간격을 늘리게 되면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신호 왜곡 없이 이렇게 잘 I 다이어그램이 I 오프닝 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에서는 1024개의 채널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냥 이 채널의 폭과 간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과 폭의 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얼마나 늘릴지, 어떤 것은 또 줄여 나갈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채널 이퀄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송신단에서 0과 1 신호를 보낼 경우 RX단, 즉 수신단에서 신호가 왜곡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호가 왜곡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되게 중요한 원인이 바로 프리퀀시 디펜던트 로스입니다. 즉 신호가 전송될 때 고속 주파수 성분이 낮은 주파수 성분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서, 즉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높은 주파수일수록 채널 로스가 커져서 신호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송신단과 채널 사이에 이퀄라이저를 넣거나 채널과 수신단 사이에 이퀄라이저를 넣음으로써 이러한 채널 디펜던트 로스를 프리퀀시 디펜던트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높은 주파수 성분은 더 많이 줄어들고 낮은 주파수 성분은 덜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이 이퀄라이저의 원리는 낮은 주파수 성분을 일부러 줄여주거나 높은 주파수 성분을 일부러 올려줌으로써 이 신호가 전송될 때 주파수에 따른 로스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퀄라이저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주파수에 따른 로스를 차이가 없게 되면은 ISI라고 불리는 인터 심볼 인터퍼런스를 줄임으로써 결국 지터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 심볼 인터퍼런스는 이제 디지털 신호를 보낼 때 하나의 그 심볼이 다음 심볼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왼쪽에 스파이크 1, 이 왼쪽에 커다란 이 그래프 모양은 1이었다면 이게 1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다음에 영향을 계속 주게 돼서 이 1, 0, 1이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이 비트 에러 부분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확실하게 0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데이터 전송에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ISI, 인터심볼 인터퍼런스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이퀄라이저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퀄라이저 방법은 바로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입니다.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는 디지털 신호를 통신할 때 이 피니티 임펄스 리스폰스를 인풋 시그널에 적용함으로써
또 그걸 디지털 필터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ISI를 줄이는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왼쪽과 같이 신호가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커서와 포스트 커서를 적용하는 인터퍼런스를 통해서 FFE,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는 ISI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HBM에서 지터가 문제고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 디자인과 이퀄라이저 디자인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한 번에 진행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인데요.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널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필드 솔버를 이용해서 채널을 모델링하고 거기서 S 파라미터를 추출해 내서 그거를 그 회로 모델에 적용시키고 거기에다가 이퀄라이저의 개수를 조정해서 적용시켜서 I 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만 이 모든 한 번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I 다이어그램을 주시기 위해서 채널 모델링을 다시 하고 이퀄라이저 모델링의 개수를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디자인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비록 시뮬레이션에서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개수들을 다시 넣어주고 조정하고 그것을 파라미터 뽑아내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인간 노력을 들이게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의 그 지터를 줄이기 위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채널 디자인과 이퀄라이저 디자인을 병행해야 되는데 채널 디자인에서 채널 개수를 변화시키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바로 또 이퀄라이저 디자인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독립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채널도 조절하고 이퀄라이저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HBM 같은 이 채널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채널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이퀄라이저 디자인도 고려해야 되고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즉 보트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을 빠르면서도 그리고 또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이 보트넥을 제거함으로써 전체적인 개발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제 내용을 정리해서 제 연구 동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함으로써 고속 메모리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HBM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BM 디자인에서는 지터가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고려 사항이고 이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동시에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동시에 디자인하는 것은 이 디자인하는 기존의 방법은 많은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HBM에서 지터를 줄이는 이 병목 보트넥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최적과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저는 딥 레인포스 러닝을 기반으로 한 채널 이퀄라이저 디자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한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디자인한다고 하였는데 채널에서 제가 조절할 변수는 채널의 폭과 간격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였고요. 이퀄라이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제가 조절하는 것은 메인 FFE, 레이시오 FFE 이렇게 두 개의 개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변수를 조절하면서 제가 얻고 싶어하는 최종 목표는 이 I 다이어그램에서 지터를 가장 많이 줄이는 그런 최적의 개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제 텀 프로젝트에서 진행하였던 전체적인 이 챗 GPT 콜라보레이티드 레인포스 러닝의 전반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그 가운데 아래에 있는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제 HBM에 쓰이는 채널을 보였고 이 문제 상황에 맞게 스테이트, 리워드, 액션을 정의하였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최적의 행동함으로써 최적의 해를 찾아 나갈지에 대한 정책, 즉 폴리시 네트워크도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챗 GPT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이 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구조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방법 같은 경우 채널과 이퀄라이저 동시에 디자인할 때 채널 모델링, S 파라미터 추출, 이퀄라이저 개수 조정, I 다이어그램 그리기, 그래서 지터 뽑아내기. 또 이러한 커다란 과정을 이 커다랗고 느린 과정을 또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이런 기존 방법이 있었다면 제가 제안한 이 딥, 어, 딥 레인포스 러닝 기반의 이러한 디자인은 채널과 이퀄라이저 파라미터의 범위를 정해주게 되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빠르게 또 이제 그 최적의 해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장점을 소개하고 이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DNN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DNN은 인공지능 뉴럴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 인풋 레이어에 넣어주게 되면 그것이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것을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노드들의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학습시키지 않고 이미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인풋으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이 인퍼런스 과정은 학습 과정에 비해서 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의 특성을 이용해서 제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챗 GPT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딥 레인포스 러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 레인포스 러닝은 강화학습에서 강화학습이란 이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써 원하는 이 리워드 값을 크게 하는 과정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는 폴리시를 기반으로 정책을 기반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딥 레인포스 러닝이란 이 정책을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고속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빠르게 최적의 해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폴리시라는 것이 결국은 확률 분포 함수를 이렇게 내보내는 것인데요.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리워드를 크게 하냐, 그 확률을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리워드를 크게 할 수 있는지 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폴리시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폴리시 네트워크를 잘 학습시키게 되면은 학습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즉 처음 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 최적의 해로 향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딥 레인포스 러닝은 시간도 아끼면서도 최적의 해를 찾아가는데 좋은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레인포스 러닝에 쓰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제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바이로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인바이로먼트는 이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뭐 운동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인바이로먼트는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할 때 이 스테이트,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워드는 무엇인지 그것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 경우는 HBM의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 이퀄라이저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바이로먼트를 HBM 메모리 채널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스테이트는 현재 상황, 즉 인바이로먼트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는 이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즉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다음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 문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 스테이트를 네 가지 파라미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널의 폭과 채널의 간격, 그리고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에서 메인이라는 파라미터, 레이시오라는 파라미터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특히 이 메인과 레이시오라는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적용시킨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는 3탭 피드 포워드 이퀄라이저입니다. 3탭이라고 하면은 이 주어진 신호에 보시면
dn-1, dn-2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면 이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세 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세 개의 데이터에 C-1, C0, C+1이라는 개수를 곱해줘서 그것을 종합해서 다음 보내주는 것이 바로 피드포워드의 간단한 원리인데,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에 곱해주는 C-1, C0, C+1 같은 경우는 합쳐서 1이 되도록 주로 개수를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신호를 보낼 때 이 들어오는 신호의 전력과 내보내는 신호의 전력을 같게 하기 위해서 C-1, C0, C+1은 합쳐서 1이 되는데, 저는 이 점에서 착안하여서 이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자 메인과 레이시오라는 그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C0와 C-1, C+1을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밑에 식에 나와 있습니다. 즉 메인이라는 걸로 C0 값을 정하고, 레이시오라는 걸로 나머지에서 C- 얼마나 갈지 정하고, C+1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합이 1이니까 앞에 두 개를 뺀 그런 식으로 C+1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스테이트를 설정하였고요. 다음에는 액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액션은 현재 상황, 현재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인바이로멘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을 바로 액션이라고 합니다.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 현재 스테이트가 변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인바이러먼트에서 리워드, 이 액션에 따른 리워드를 제공해주게 됩니다. 저는 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액션을 이렇게 8가지 선택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변수가 4개여서 변수가 4개고 그것을 증가시키냐 감소시키냐 해서 이렇게 8개로 설정하였고, 이 세부적인 이 증가와 감소 폭은 이 변수들의 범위를 고려하여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액션을 취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제 프로젝트에서는 이 리워드를 지터 감소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딥 뉴럴 네트워크를 2가지 썼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딥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됩니다. 리워드 같은 경우 아까 지터를 얼마나 줄어들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리워드를 설정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챗 GPT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 스테이트, 그러니까 위스, 스페이스, 메인, 레이시오 이 4가지 변수로 현재 지터는 얼마인지 에스티메이션,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챗 GPT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를 통한 이 지터 양을 토대로 리워드를 설정하여서 이 강학습 과정 속에서 이 에이전트가 이 지터를 잘 줄여나가고 있는지, 즉 이 리워드를 올려가는 방향으로 잘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리워드를 아까 이제 HBM 같은 경우 좁은 공간에 1024개의 채널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위스와 스페이스를 마냥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워드를 설정할 때 이 위스와 스페이스의 합이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리워드 양을 확 줄여므로써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도록 그렇게 강학습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인바이러먼트에서 스테이트를 참고하여서 액션을 취하고 그 리워드를 받음으로써 다음 상황에서는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그 결정하는 과정, 그 결정의 기준은 바로 폴리시입니다. 폴리시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이 딥 레인포스 러닝에서는 이 폴리시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이 리워드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2번째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딥 레인포스 러닝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한 알고리즘은 레인포스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레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은 폴리시, 그 정책을 직접 최적화하기 위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이제 한번 실행하면은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리워드들을 고려하여서 결국 롱텀 리워드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상되는 리워드를 올리기 위해서 이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저는 이 레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챗 GPT를 왜 썼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GPT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그 사전에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리 학습을 시켜두었고 그것을 또 파인튜닝하고 또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은 자연어 처리, 지식 기반의 능력, 그리고 적응 능력, 그리고 코드 생성과 그것을 디버깅할 수 있는 능력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챗 GPT를 공학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채널과 이퀄라이저를 디자인하는 이 과정을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나눴습니다. 문제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세팅하고 거기서 그걸 기반으로 그 최적의 해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딥 레인포스 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또 조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최적의 해인지 밸리데이션까지 하는 이렇게 총 네 가지 단계로 나눴는데요. 엔지니어인 저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세팅하는 앞에 두 가지 과정을 맡았고 챗 GPT는 코드 생성과 그것을 디버깅하는 능력에 되게 능하니까 뒤에 두 가지를 온전히 챗 GPT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와 어떻게 협업을 하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서 이 딥 레인포스 러닝에 필요한 그러한 그리고 아까 리워드에서 쓰였던 지터 에스티메이션에 필요한 그런 학습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챗 GPT에게 딥 레인포스 러닝 코드를 짜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챗 GPT는 그 소스 코드를 저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엔지니어인 저는 그것을 실행시켜 보고 만약 거기서 에러가 생긴다면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또 챗 GPT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챗 GPT는 디버깅에 능하니까 에러를 또 고쳐주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또 적용시켜서 시뮬레이션 돌림으로써 이것이 잘 제가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즉 이것을 요약하자면 엔지니어인 저와 챗 GPT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네 가지 변수를 가진 조건 속에서 지터를 줄이기 위한 딥 레인포스 러닝 모델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했을 때 챗 GPT는 그거를 소스 코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설정을 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는 네 가지 변수로 지터를 줄이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스테이트와 액션 리워드를 설정하면 좋을까? 너가 결정해줘 라고 챗 GPT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챗 GPT는 제 문제 상황을 이해해서 그런 경우에는 인바이러멘트는 이 HBM 채널로 설정하시고 스테이트는 뭐 네 가지 변수, 액션은 이 네 가지 변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리워드는 지터 얼마나 줄였는지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라고 이 딥 레인포스 러닝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 세팅을 이렇게 챗 GPT가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러한 딥 레인포스 러닝 세팅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게 좋을까 추천해 줄 수 있어? 라고 챗 GPT한테 물었고 챗 GPT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뭐 DQM, 벡터 크리에이팅 메서드, 레인포스 등의 그 알고리즘을 추천해 줬고 저는 그 중에서 나는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내 문제 사항을 고려하여서 소스 코드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챗 GPT는 그거에 대한 소스 코드를 제공해왔고 저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실행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도 조정하고 좀 더 성능 개선시킴으로써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피드포워드 이퀄라이저, 3탭 피드포워드 이퀄라이저의 구조에서 제가 어떠한 파라미터를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탭 피드포워드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 C-1, C0, C+1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다는데 저는 그것을 메인과 레이시오 이렇게 두 가지 변수로 줄였고 그거에 대한 범위는 이제 이렇게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개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채널 디자인에 쓰였던 디자인 파라미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에 보이시는 실리콘 인터포저 스택업으로 전체적인 채널을 구성하여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채널에서 이 양옆에 인접한 채널에서의 크로스톡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를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인접한 2개의 채널까지, 즉 총 5개의 채널을 디자인하였고, 이러한 여기에 있는 세부적인 이 파라미터 값들은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이 라우팅을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실질적인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채널의 두께나 높이, 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높이 같은 경우는 고정하였고, 오직 위스와 스페이스만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의 실제 크기를 고려하여서 설정한 값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제가 이러한 설정했던, 제가 정의하였던 범위들 내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I 다이어그램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채널을, 이 이퀴밸런트 서킷 모델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저는 그 HBM3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러한 그 파라미터 값들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NCS사의 HFS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NCS의 HFSS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아까 설정해왔던 값들을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서 총 12,000개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아까 지터 에스티메이션에 쓰였던 딥뉴럴 네트워크, 딥 레인포스 러닝에 쓰였던 그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함께 코딩하였던 이 첫 번째 지터 에스티메이션에 쓰였던 딥뉴럴 네트워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타낸 표입니다. 저는 그저 네 가지 변수로 지터를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였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알아서 히든 레이어 4개,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리키렐로,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아담,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1에서 0.00005로 알아서 이 디케잉 러닝 레이트를 적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챗 GPT에서 코드를 짜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인포스 러닝에서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쓰였던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입니다. 이것 또한 챗 GPT가 알아서 설정해준 값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3000으로 하였고,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이 몇 번의 액션을 취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최대값은 100, 뭐 디스카운트 팩터는 0.99 이런 식으로 챗 GPT가 알아서 레인포스 러닝에 쓰였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쓰였던 그 지터 에스티메이션에 쓰였던 딥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입니다. 이 검정색이 시뮬레이션 결과고, 파란색이 이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주어진 파라미터 4개만 이용해서 추정하였던 이 지터 값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이 검정색 선과 파란색 선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이 챗 GPT가 만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터를 추정할 경우 96%의 정확도를 보였고, 이것은 꽤 높은 정확도라 제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 저는 이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리워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학습 과정에서 쓰였던 리워드는 챗 GPT가 만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챗 GPT와 함께 만든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의 기반으로 한 채널 이퀄라이저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시작점에서 항상 최고의 선택, 액션들을 하면서 최적의 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처음에는 높았던 지터가 에피소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낮은 지터를 향해 이렇게 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수렴하는 것도 이 그래프에서 보여집니다. 즉, 이 레인포스 알고리즘을 쓴 딥 레인포스 러닝을 통해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해로 수렴할 수 있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I 다이어그램에서 보이듯이 충분히 신호가 왜곡의 양이 충분히 적어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즉 이 주어진 위스와 스페이스 그 조건, 또 메인과 레이시오 이 범위 속에서 지터를 가장 줄여 나가는 최적의 해를 잘 찾아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커션입니다. 먼저 제 프로젝트의 오리지널리티와 메이저 컨트리뷰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HBM에서 지터를 줄이기 위해서 딥 레인포스 러닝을 쓰였는데, 이것을 챗 GPT로 하는 이러한 방법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프로그램 과정은 챗 GPT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챗 GPT와 협력한 이 딥 레인포스 러닝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빠르면서도 정확한 그 채널
채널 디멘션과 이퀄라이저 파라미터를 잘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때 챗 GPT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챗 GPT와 협력해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챗 GPT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챗 GPT가 현재 모두에게 공짜로 공개되었잖아요. 저는 이 챗 GPT가 마치 오픈북 테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시겠지만 이 전공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 결국 이 시험 볼 때 책을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험을 항상 만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정보에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많은 정보에 접근하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러한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냐,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챗 GPT가 모두가 쓰게 된 이 현재 시대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는지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그거는 모두에게 공평한 게임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챗 GPT에게 잘 질문할 수 있느냐 그러한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픈북 테스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챗 GPT와 협력해서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과정이 지금 제가 속한 분야인 반도체와 패키지 디자인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도체와 패키징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파워 인테그리티뿐만 아니라 이제 전자기 간섭을 고려한 EMI 그리고 열을 관리하는 서멀 인테그리티 이렇게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이 5가지 I, SI, AI, PITI, EMI 이 5가지 I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 반도체와 패키징 디자인에서 이 5가지 I를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영향 줄 수 있는 변수가 매우 많기 때문이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과정이 매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챗 GPT와 협력하여서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풀기 위해서 AI로 활용한 이러한 공학적 문제를 챗 GPT와 협력하여서 성공적으로 해냈듯이 이것을 더 확장하여서 EMI, TI, PI 즉 5I 문제를 해결하는데 챗 GPT를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이 디자인 과정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챗 GPT 같은 대형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시스템, 즉 HPC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고속으로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HBM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HBM의 데이터 레이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즉 HBM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지터를 해결하기 위한 2가지 방법인 채널 디자인과 이퀄라이저 디자인을 저는 챗 GPT와 협력하여서 딥 레인포스 러닝을 이용해서 이 채널과 이퀄라이저 디자인을 해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챗 GPT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것은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챗 GPT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를 정리한 발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